자, 부동산 빅 이슈에 따른 부동산 시장 흐름과 상가주택 꼬마 빌딩 3페이지 합니다. 3페이지. 저번 주 거 3페이지.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의 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서 임대료가 많이 저렴하다. 상가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비용보다 더 많은 임대료 수익과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상가 건물에 부설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하게 되면 건물의 임차인 수요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하고 하면은 좋은 임차인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30만 원 더 받으면 매매 금액의 1억이 반영이 됩니다. 월세를 30만 원 더 받으면 매매 금액의 1억. 근데 상가주택의 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서 임대료가 많이 저렴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34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이라고 하면 상가주택의 전세는 뭐 2억에서 3억 정도만 해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하게 되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임대료는 매매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월세 폭등을 감안하여 상가주택을 잘 리모델링하면 아파트와 비교해서 매우 저렴한 상가주택의 주택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을 잘하면 상가주택의 주택 임대료가 좀 낮은 거를 이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죠. 2019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임대차 3법이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미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코로나. 돈 다 찍어냈죠. 돈을 찍어냈어요. 그냥 기계로 돈을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은 평균도 안 돼요. 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금리가 낮아지면은 유동성이 증가돼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거래량이 많아진다.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이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 3개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묶어서 통칭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로 지자체에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고,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내로 제한하는 것.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임대차 보장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이다.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전월세.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폭은 5% 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처럼 임대료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임대료 가격을 올리게 된다. 부동산에 제약을 가하고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반대로 돈 되는 것이 어딘지 알려고 하면 국가에서 규제하는 지역 있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곳에 내가 돈이 있으면 투자하면 이게 규제가 해제돼 버리면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뛰는 거죠. 규제하는 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이러니까 규제하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본주의 사회의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 시점의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5% 상한제 걸리고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 내보내고 새로 임대차 계약할 때는 임대료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를 많이 받게 되면 매매 금액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뭐 임차인 보호해준답시고 해놓고 서민들이 갈 데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첫 출발점을 높여놔야 향후 4년간은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전월세 폭등은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는 정책의 결과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법의 긍정적인 취지와는 별개로 법을 집행한 시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부작용에 관해서. 그런데 이 부작용에 관해서는 경제 논리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조금만 알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공약을 내세운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번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살아있는 시장이거든요. 죽어있는 시장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는데 이걸 억지로 꼭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매매 시장에서도 전세 시장에서도 갈 곳을 잃고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제 쪽에 상담 오신 분 중에서 어떤 남자분이 오셨는데 와이프 등살에 시달려서 살지를 못하겠대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뭐 하나 사자고 했는데 안 샀는데 대출 받아서 사자 이랬어요. 와이프가 대출 받아서 사자,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전세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딱 생기고 나서 자기가 만일에 전세가 6억인데 그 아파트를 8억이면 샀어요. 8억이면 예를 들면. 그런데 임대차 3법 딱 생기고 나서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들어온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집주인이 들어온다 나가라. 그런데 애 학교도 있고 옮기려고 하니까, 학교도 전학 가야 되고 하니까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때 8억이면 샀던 집이 전세가 8억이 넘어가 버린 거죠. 매매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샀으면 1, 2억은 벌었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돼요? 전세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제도죠. 전세금은 예를 들어서 6억을 전세를 걸고 2년 뒤에 4년 뒤에 6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6억의 가치를 받나요? 6억보다 낮은 가치를 받나요? 만약에 6억을 가지고 사과를 100개 살 수 있었으면, 6억을 가지고 사과를 100개 살 수 있었으면 4년 뒤에 6억을 가지고 사과를 100개 못 사고 90개밖에 못 사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웬만한 음식점, 식당 가격 다 올랐죠. 진짜 음식점의 가격 안 올라는 곳이 없어요. 이 인플레이션을 정말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을 살면서 지금 너무 많이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 100년 만에 최고치예요. 자, 100년. 10년도 아니고 100년. 100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때문에 화폐를 막 찍어내니까, 그러면 이 화폐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화폐 인플레이션 일어난 이 화폐를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경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크게 지금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어요. 큰 대국에서 코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코인이 엄청난 금액의 몇십조, 몇백조 이렇게 되잖아요. 몇천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코인을 못 쓰도록 만들면
중간에 화폐가 떠버리죠. 돈이. 코인으로 뭘 살 수 없도록 만들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코인에 투자하셔서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금리를 올리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이제 만들고 IMF 때라든지 중간에 2007년,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돈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나 화폐를 찍어내고 있던 부분에 관해서 다시 수구했던 방법은 중간층 밑에, 경제적으로 중간층 밑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돈을 걷어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코인을 가지고 그리고 휴유조가로 만들어서 걷어들일 수 있는 그거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경제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00년 동안 중에서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와이프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었는데 와이프가 계속 막 보기만 보면은 계속 이제 계속 잔소리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 일하면서 느낀 거예요. 여자의 말이나 여자의 촉감이나 여자의 어떤 판단이 열에 9번 맞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는 남편과 와이프가 같이, 남자 여자 같이 판단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결과가 좋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부동산은. 이건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정말 30년 가까이 동안 쭉 지켜봤을 때 결과가 그래요. 자, 그래서 서민들은 매매 시장에서도 전세 시장에서도 갈 곳을 잃고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016년 이전에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2016년 이전에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80%를 상회했다. 그러니까 6억 안 되는 아파트가 2016년 이전, 불과 한 5, 6년 전에는 6억 안 되는 아파트가 10개 중에 8채였죠. 10개 중에 8채. 자, 근데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 2016년 이후로 서울시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2020년 말에는 29%까지 급감했다.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시 아파트 10채 중 3채밖에 안 된다. 2020년 말에 10채 중에 3채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코로나 오고 나서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까 10채 중에 한 2채나 1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6억 안 되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뭐 강북이든 어디든 이제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재산이 한 7, 8억 된다, 6억 된다 이러면은 이제 야, 좀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거의 다 6억 넘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는 거의 다 6억. 자, 이런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으로 꼬마 빌딩과 상가주택의 수요자는 더 많아지게 되었다. 수요자가 많아지니 꼬마 빌딩과 상가주택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경제 원리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부동산을 개론해서 많이 배우셨죠?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하셔야 되는데 응용을 잘 못해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겠구나.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아지겠구나. 이걸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신 거죠.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 34평짜리 거래량이 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대형 평수도 금액이 올라가겠구나. 이 정도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가격 떨어지겠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아파트가 한 1, 2억씩 떨어지고 재개발 프리미엄도 1, 2억씩 떨어진 경우를 지금 많이 보죠? 많이 못 보세요? 저희 동네에 있는 아파트는 다 1, 2억씩, 대형 3구역 재개발 구역도 프리미엄이 1, 2억씩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때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떨어졌을 때 파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 시장의 흐름은 무조건 우상향. 우상향하는 거죠. 상승되고 하락되고 상승되고 하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곡선은 무조건 우상향. 그러니까 버티면 다시 앞에 꼭지점 찍은 것보다는 더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재개발 프리미엄이 8억이었었는데 8억. 지금 대연 3구역이 그래요. 대연 3구역 프리미엄이 8억이었던 게 지금 뭐 6억 5천 이렇게 합니다. 6억 5천 7억. 그러면은 8억에 팔았으면은 6억 5천 7억보다 1억 1억 5천 손해보는 거죠. 근데 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게 8억 됐던 게 8억 5천 9억 무조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버티지 못하고 판 사람은 1, 2억을 기회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주식의 최고의 대가, 막 책도 짓고 막 제일 유명한 사람 두 명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 회사가 어려울 때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 사람들이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다들 주식 자꾸 내려가고 안 사고 팔고 이럴 때, 주식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때 이때 사라고 하잖아요. 그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한 분이 전 세계 100명 안에 들어간 주식의 엄청난 대가가 됐죠. 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 사람이 지은 책도 있죠. 뭐 아들아 제발 부동산 공부 좀 해라 등등부터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여하튼 자, 그래서 서울의 명동에, 부산의 남포동에 공실률이 30% 됐다가 40% 됐다가 코로나 오고 나서 50%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공실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매매 거래 건수나 거래량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부동산 공실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동산의 그림이 좀 안 좋을 때, 명동에는 건물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화된 거거든요. 공실이 또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도 있지만은, 그럼 노후화된 건물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1층도 다 비어져 있고 권리금 2억, 3억, 5억 했던 게 권리금 제로. 남포동도 그렇잖아요. 남포동 한번 돌아다녀 보면 온 전신에 플랜카드예요. 온 전신에 1층인데도.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단 말이죠? 무조건 회복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가지고 간다. 이 원리를 꼭 아시고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무조건. 자, 다시 프린팅을 보시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저금리로 인해 늘어난 유동성이다. 저금리.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갔죠. 그럼 금리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겠구나. 아파트 가격 올라가겠네. 이러면 내가 아파트 사야 될 것 같으면은 빨리 사셔야 되죠. 상가 건물을 사셔야 되면 빨리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님들한테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향시장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고 거래량 터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사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억 주고 사는데, 상가 건물을 10억 주고 사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 뒤에 사면 10억이 9억, 8억 5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10억 주고 살 수 있었던 게 11억 주고 사셔야 됩니다. 금액 올라갑니다. 최소한 5천만 원, 1억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빨리 사세요라고 하면서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학 개론 배우실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부동산 경제론에서 배우는 건데 실무에서 활용을 못 하시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론하고 실무하고 접목시켜야 돼요. 자, 저금리로 될 때 유동성으로 인한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원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바다뷰나 강뷰가 나오면서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의 관광지 중심의 상가주택의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자가 늘어나는 지역의 상가주택 리모델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광안리 바닷가 인근의 상가주택 가격이 2021년도에 급상승하였습니다. 광안리 바닷가 인근 상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보내려고 하면 매도 가격을 올리거나 매도 보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밀락동 바다 바로 앞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수업할 때 경매 물건을 동방 오리 거쳐 있는 물건을 하나 학생들한테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63명이 입찰 했거든요. 63명. 준주거 지역에 있는 그냥 상가 건물이었는데 상권도 없어요. 그런데 밀락동이나 강안동에 있는 상가주택이나 건물들이 보면 심지어는 조그만 원룸까지도 가격이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가격이. 살려고 하면 금액 올리고 또 살려고 하면 금액 올리고 안 판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려고 했던 것들을 굉장히 계약을 놓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정말 내가 나중에 가져가면 큰 돈이 되는 것은 바다 뷰, 한강 뷰. 만일에 저기 강서구 쪽으로 가면은 저기 하단 넘어서 가면은 이제 낙동강 뷰 나오는 가락타운이라든지 그쪽에 아파트들 있죠. 그쪽에 아파트들 보면은 외국 대통령 이름을 막 해가지고 막 지어놓은 아파트들도 있던데, 여하튼 물과 관련된 뷰 있잖아요. 물 뒤에 산도 있고 이러면 더 좋죠. 그런 입지 중에서 지하철 역세권과 그렇게 멀지 않고 교통이 편하면서 평지 산 위에 있는 거는 또 한국은 좀 틀려요. 그러면서 상권이 좀 괜찮은 상업지역 이런 쪽은, 그럼 예를 들면 강안리 바닷가에 있는 영구 조망권 땅 있죠. 이런 것들은 금액이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측을 못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강안리 바닷가 쪽에 있는 영구 조망권의 그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나 영구 조망권에 있는 부동산들을 계속 최고 상한가를 찍으면서 제가 매매를 시켰거든요. 최고 상한가. 자,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 상향 시장이 있을 때는 중개 기법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매수자를 미리 출발시켜서 대기시켜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프리미엄이 2억 했는데, 예를 들어 대연 3구역에 프리미엄이 한 1억 2천, 1억 정도가 7, 8년 동안 됐었거든요. 7, 8년 동안 프리미엄이 8천에서 1억 2천밖에 왔다 갔다 안 했어요. 그런데 이 1억 2천이 불과 7, 8년 동안 1억 2천까지 겨우 3, 4천 올라갔던 프리미엄이 7억, 8억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2억일 때 사라고 했을 때, 야, 앞에 1억 2천일 때도 안 샀는데 좀 더 싼 거 있으면 구해주세요. 이런 손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부동산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34평이 예를 들어서 8억인데 조합원의 물건이 부담하는 금액이 프리미엄을 줘도 만일에
5억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인근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8억이고 조합원 금액이 뭐 4억인데 프리미엄 1억 줬다. 예, 그래 5억이다. 그러면 3억이란 갭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근 구축 아파트보다는 무조건 새 아파트가 10% 20%는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인근 아파트가 10억이면 새로 지은 아파트는 나중에 12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럼 조합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이러면은 프리미엄이 7억까지 붙겠구나. 프리미엄이 그냥 붙는 게 아니죠. 사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생각하고 프리미엄 주고 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수자를 미리 대기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에 지금 프리미엄이 앞에 1억 8천, 1억 7천 했는데 프리미엄이 2억, 2억 1천, 2억 2천 돼도 물건이 좋은 게 있으면 만약 동호수 추첨이 된 거다. 동호수 추첨이 된 거다. 그러면 제일 좋은 동에 제일 좋은 층에 제일 좋은 향에 제일 좋은 어떤 입지에 비싸더라도 만일에 바다뷰가 나온다든지 대연 3구역 같은 경우에 바다뷰 쫙 나오거든요. 강한대교 뷰하고 대연 2구역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바다뷰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강한대교 뷰. 그러면은 비싸게 사도 괜찮으니까 좋은 거를 권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 아파트도 양극화가 일어나거든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천 상익피치 있죠. 남천 상익피치 같은 경우에 바다뷰 보이는 300동 라인에 강원리 바닷가 맨 앞쪽에 있는 1동이라든지 300동 라인의 맨 끝쪽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저 안쪽에 있는 상익피치 그러니까 삼익타워 아파트 재건축하는 그쪽에 붙어있는 쪽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판례가 바다뷰가 나오는 쪽은 바다뷰를 주고 바다뷰가 없는 쪽으로 줘야 되는 게 이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근데 무작위 동호수 추첨을 하잖아요. 이거는 소송하면 져요. 바다뷰 나오는 사람이 바다뷰 아닌 거 걸렸잖아요. 소송하면 진다고요. 대법원 판례에서. 그러면은 아파트도 좋은 거는 더 좋아지고 안 좋은 거는 그냥 좀 정체되고 조금밖에 안 오르고 그러면 처음에는 가격 차이가 5천만 원 차이 났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살다 보면은 바다뷰가 나오고 좋은 동하고 안 좋은 동하고 5천만 원 차이의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아닌데도. 그러면 상가 건물이나 상업지역의 상가주택이나 상가 건물들은 그냥 관광지 상업지역의 바다뷰나 한강뷰가 나오는 쪽 있죠. 이런 쪽은 외국 같으면 어때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땅 한 평에 100억씩이에요. 땅 한 평에 얼마 한다고요? 100억씩이에요. 100억. 10평만 가지고 있어도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극화로 간단 말이에요. 양극화로. 그래서 이 원리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을리 바닷가 쪽에 쭉 이렇게 그 호메레스 호텔 좀 지나서 커피 스미스라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사주 궁합보는 조그만 가건물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2평 남짓밖에 안 되는 그거를 누군가가 샀어요. 누군가가 그거를. 그 2평 가지고 뭐 건물을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바다 연구 조망권 맨 앞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들 이야기한 게 강을리 바닷가에 있는 땅 한 평이라도 사라, 2평이라도 사라, 무조건 사라, 연구 조망권 무조건 사라고 계속 유튜브에서 강조하고 떠들고 했죠. 그럼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무조건 3억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의 강을리 연구 조망권은. 근데 그 상한가를 저희 회사에서 탁탁 찍어 나갔죠. 매매를 시키면서. 그래서 강을리 바닷가 쪽에 있는 건물들하고 땅에 해봤자 연구 조망권은 이게 뭐 200개, 300개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매매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은 한 개 있을까 말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 회사에서 다 파악을 다 하고 있죠. 파악을 다. 그래서 강을리 바닷가에 있는
이 상업지역의 땅들을 보면, 건물들을 보면 원래 상업지역이 아니었는데 준주거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으로 풀렸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밀락회센터에 있는 그쪽 지역은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이게 상업지역으로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 터지는 거죠. 밀락회센터 있고 바다마루 있고 쌍둥이 빌딩처럼 그 오션브리지 같은 그 건물 2개 있고 한 그쪽은 밀락회센터 있잖아요. 그쪽은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게 보면 땅이 90평씩 분양을 했어요. 옛날에 90평씩 분양해가지고 건물을 지어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은 5년마다 상업적으로 풀 건지 안 풀 건지 5년마다 다시 정하잖아요. 심의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공법에 관한 공부가 상가 건물 재테크하고 매수하고 팔고 하실 때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것들이 이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은이 바닷가 근처에 뭐든지 사세요. 사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 다시 보시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자금으로 입지 좋은 상가주택을 매수하여 월세 받으면서 매도 시 아파트보다 높은 매도 차익의 자본이득이 생길 수 있는 상가주택을 매수해서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가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15억 넘어가는 아파트 있죠. 대출도 안 되잖아요. 이 자금으로 입지 좋은 상가주택을 매수해서,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예요.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성격에 뭐가 있죠? 부동성이 있죠. 부동성. 예. 우리가 임장활동을 하면서 가서 봐야 되잖아요. 입지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입지 좋은 상가주택을 매수해서 월세 받으면서 매도시 아파트보다 높은 매도 차익의 자본이득이 생길 수 있는 상가주택, 이런 걸 매수해서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일까요? 왜?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 주택에 관한 규제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다주택자 중과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등 취득세. 그러니까 집 한 채 말고는 더 가지고 있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아파트는 10억 넘어가면 대출도 안 돼요. 대출도 안 돼. LTV도 낮아. 우리나라 북한 빼고 모든 거의 시골 빼고는 모든 거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지역들이, 주거로 거주하는 지역들의 대부분이 다 조정대상지역 2, 4구로 다 묶여져 있잖아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가을지구, 투기지구. 그런데 우리나라 거주하는 인구의 70%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70% 이상이. 그러니까 북한 빼고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묶어버리면. 그래서 이번 대통령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슬리는 그런 부동산 정책은 다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정상적으로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상가주택을 내가 사서 월세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15억짜리 아파트는 15억을 내가 다 깔고 앉아 있어야 되죠. 15억짜리 아파트는 지금은 DSR 규제도 올해 엄청나게 강화돼 가지고 대출도 안 되잖아요. DSR 때문에. 그런데 15억짜리 아파트는 15억을 다 깔고 앉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상가주택은 어떻게 돼요? 상가주택은 대출이 되잖아요. 대출. 그럼 내가 자금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금 활용을. 그러면 지금 이 논리가 있잖아요. 일반 수요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중개하실 때 클로징 단계에서 이거를 어필을 하시면서 계약 클로징 단계에서 계약이 되도록 권유를 하셔야 돼요. 계약이 되도록.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부동산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론과 관련된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응용하셔가지고 클로징 단계에서
클로징 단계에서 중개하실 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대부분인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어디서 벌어요? 자기 재테크, 자기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지 중개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가 수업을 하는 이 의미는 실제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실투자가 입장에서 사든지, 아니면 내가 물건을 잘 팔든지, 이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이 수업의 목적. 그 다음에 중개를 할 때 계약 잘못하면은 진짜 10년 동안 버는 거 한 방에 날아가거든요. 상가 건물 매매 잘못하시면, 실수하시면 한 방에 날아가요. 요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부동산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자기 재테크나 자기 투자에서 돈을 버는 거지 중개 수수료에서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가 건물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수료 수익을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은 있죠. 아파트 10개, 20개 계약하는 거나 건물 매매 하나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개론적으로 하는 이 내용을 기초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상가주택인데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나요? 올해부터 세금제도 바뀌었잖아요. 작년까지는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잖아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매매 금액이 11억이다, 12억이다 이러면은 그 상가주택 건물이 전체 다, 상가도 다 비과세 되나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예. 작년 12월 달에 법이 12억으로,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상가주택의 주택의 면적이 50%가 추가되면 예외적으로 전체를 다 비과세 해주죠. 전체를 다. 그러면 12억 초과 되면 매매 금액이 주택 부분만 비과세. 그러면 내가 아파트 15억짜리 살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상가주택 20억짜리 살 수 있겠죠. 왜? 대출이 되니까. 25억짜리 살 수 있겠죠. 상가주택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은행 이자보다 월세 수익은 더 크겠죠. 은행 이자율보다 월세 수익률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 3%면 월세 수익률이 대출 안 일으켰을 때 3.6%라고 하면, 이 3.6%의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죠. 10억짜리 상가주택 건물이다. 그러면 10억짜리다. 10억짜리다. 그럼 월세 300만 원 나오면 3.6%죠. 12개월이니까. 그럼 3.6%보다 넘어가면 월세 수익이 괜찮은 거고요. 3.6%보다 안 좋으면, 근데 은행 금리보다 더 안 좋다 이러면 그건 안 좋은 거죠. 은행 대출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수익률이. 만일에 10억 주고 사는데 월세 300 나와요. 300. 뭐 5천에 300 나와요. 그러면은 연 3.6%밖에 안 되잖아요. 대충 5천만 원은 또 등기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10억 들어가잖아요. 10억 들어가는데 은행 대출을 안 했을 때 연 3.6%인데 은행 금리가 3.6% 넘어간다. 예를 들어 4%다. 이러면 은행 대출을 하는 만큼 내 수익률은 낮아지죠. 그런데 은행 대출 금리가 만약에 2.5%고 월세 수익률은 4%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일반 상업지역에 올 걸린 건물인데 월세 수익률이 8%, 9%, 10% 나오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인데, 금정구 쪽에 있는 상업지역인데 매매가가 10억인데 월세가 한 700만 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똑똑하신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당장 그거 뭐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집은 주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 보고 손님 있으면 바로 붙여볼게요. 아니면 제가 살게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런 물건이 어디 있어요? 10억에 월세 700만 원, 600만 원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올 근린인데 상업적, 일반 상업적인데 도로 8m 도로 물고 있고 상권도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교수님, 예. 3.6%가 기준을 잡은 이유가 일반적인 상가 매매 시세를 평가할 때 있잖아요. 월세가 300 나오면 10억, 월세가 600 나오면 20억. 전국적으로 다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고요. 서울은 3.6%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은 조금 더 떨어진다. 그 다음에 상권이 좋으면 좋을수록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연 3.6%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강한리에 있는 상가 건물은 2%도 나올까 말까 이렇거든요. 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럼 땅값이 비싼 지역은 리모델링 하든지 부수고 새로 짓는 신축을 하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노후된 건물을 다시 부수고 새로 지었을 때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겠는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월세 수익이 많이 나오는데 입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월세 수익도 많이 나오고 입지도 좋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상이고 이러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싸게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물건을 보다 보면 그런 물건들이 100개, 200개를 찾아보면은 한두 개가 갑자기 보이거든요. 가격이 싸고 좋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100에 100은 거의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려고 하면 금액 올려요. 매도자가. 아니면 매도 보류. 오늘 또 지금 수업 오는데 저희 손님이 27억 정도 주고 딱 살려고 딱 해서 무조건 사겠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딱 온 게 힘 빠지게 매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들끼리 의논해서. 제 회사에 팔려고 제 회사에 의뢰해놓고 대연동 쪽에 있는 물건인데 가격이 되게 싸게 나왔거든요. 가격이 되게 싸게. 그래서 약간 가격이 싼 거는 무조건 금액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손님한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브리핑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오늘 또 이제 제 사무실에 이제 그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18억짜리다. 그리고 소유주도 18억에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부적으로는 17억에 절충되는 금액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소유주의 마인드를 좀 읽었는데 17억 밑으로는 아예 안 판다더라. 이렇게 이제 물건이 있어요. 신축 건물이고 엘리베이터 있고 뭐 1층에 상가 점포도 여러 개 있고 굉장히 건물이 깔끔하게 코너에 물건이 좋은 거예요. 좋은 물건인데 그래서 그 우리 프린트물 브리핑 자료는 17억 3천까지 맞춰놨어요. 17억 3천까지. 그러면 손님한테 어떻게 이야기 되겠어요? 아, 이거 저희들이 17억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빨리 계약을 했을 때 17억까지 가능한데 원래 한 18억 정도는 되는 가치라고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매도자가 18억에 팔아달라고 처음에 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가 건물들이 무조건 상향시장이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려고 할 때 금액이 좋다라고 느낌이 드는 물건들은 금액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17억까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되는데 프린트물 저희들이 브리핑 자료 17억 3천이지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고 17억 밑에는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금액이 17억 3천, 17억 5천, 17억 7천, 18억까지 돼도 살려고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물건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요? 17억. 매매가 17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검정구 쪽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물건이 제가 보니까 땅도 크고 지하철도 가깝고 올 근린이고 건물이 너무 괜찮아요. 18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매도자가 좀 절충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몇 개월 지난 거죠. 몇 개월 하면서 저도 좀 바쁘고 하면서 그 물건을 빨리 손님을 못 붙였어요. 손님을. 근데 손님 한 명 물은 거죠. 근데 그 시간 갭이 몇 개월 된 거죠. 2, 3개월. 근데 물건을 제가 현장을 못 가봤어요. 바빠서. 그러니까 물건들이
뭐 한 달에도 몇백 개씩, 뭐 몇천 개씩 뭐 이렇게 물건들이 막 접수가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들어오니까 물건들이 현장을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다 담당자를 정해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그냥 18억 이렇게 브리핑한 거예요. 18억. 근데 이거를 살려고 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7억 5천이 되면 계약금 바로 넣겠다. 현장 보시자마자 바로 그냥 계약금 넣겠다. 그분이 현금을 한 30억 들고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 부동산을 팔고 현금을 30억 들고 있는 분인데 그냥 17억 5천 되면 바로 계약금 넣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18억이 아니고 이제 19억에 팔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절충을 최대한 한다고 하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절충을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은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 18억이 아니고 18억 5천 19억에 손님을 대기시켜놔야 된다. 이 물건은 손님을 지금 부동산 중개 실무하는 거예요. 계약하실 때 마지막에 마음에 들면은 브리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약 전의 단계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계약 전의 단계는. 그러면은 요거를 모르시면은 A라는 부동산은 같은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계약 많이 해요. B라는 부동산은 맨날 계약 못 해요. 뭐 광고도 많이 내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A라는 부동산, 계약 많이 하는 부동산과 계약 잘 못하는 B라는 부동산은 차이점이 있어요. 무조건 차이점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하는 이런 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수자를 미리 출발시켜놓고 대기시켜놔야 돼.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는 실투자가 입장이면 내가 생각해서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계약금 넣고 저질러 버려야 돼요. 계약금 넣고 저질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주유소를 여러 개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물건이 하나 마음에 들어서 50억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절대 급하게 계약 안 하거든요. 근데 바로 계약금 넣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공동 소유 지분도 되고 뭔가 복잡한 건이 좀 있어서 그래도 소유주 만나고 소유주 지금 확인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넣는 게 안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몇 시간 동안 매매가가 예를 들어 50억이면 하루 만에 55억으로 뛰어서 올라간 거예요. 5억이 더 올라간 거예요. 5억이. 근데 그분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거죠. 뭐 마음에 들어서 가격이 좋아서 살려고 하면 금액을 몇 억을 더 줘야 되고 금액이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는 계약금을 바로 한 몇 억을 바로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억을. 아니 위약 처리 못하도록 한 10억 넣어버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그런데 또 공동중개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부동산에 작업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뭐 소유주 작업이 잘 안 되고 뭐 연락도 빨리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한 새벽 6시부터 저희 담당 이사님이 가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손님이 딱 집중되고 물건이 집중되는 물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 6시부터 설마 6시에 출근하겠나 해가 아침 6시부터 가가지고 집 앞에서 딱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 딱 바로 만나서 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오늘 금액 더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준다고.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도 금액이 좀 더 올라가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물건이 금액이 괜찮아라고 생각되면 금액 더 주더라도 사셔야 돼요. 재개발 프리미엄 막 올라가는 이런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수자의 눈높이를 미리 높여 놓으셔야 돼요. 미리 높여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살 돈으로 상가주택을 사서 가져가다 보면 아파트가 10억짜리가 2, 3억 이렇게 뛸 수 있죠. 근데 10억짜리가 20억, 30억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자 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짧은 시간에 20억, 30억 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상가주택 상가건물의 흐름을 쫙 보시면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보면 프린트물을 금액대별로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뭐 1년 전에 있는 물건도 있고 2년 전에 있는 물건도 있고 이렇게 프린트물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위거래가 신고를 항상 찍어보면 최근 8, 9년 동안 한 8년 동안
보통 3년 정도에서 5년 사이 있죠. 3년에서 5년 사이에 상가 건물의 가격이 얼만큼 뛰었겠어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최근 10년 동안. 자, 한 3년 정도 지나잖아요. 3년. 10억에 샀어요. 10억. 10억에 샀다. 3년 전에. 그럼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샀다, 5년 전에 샀다, 10억 주고 샀다 이래 되면 지금 매매 거래 금액이 보면 최소한 15억에서 20억이에요. 그러니까 150%에서 200%는 다 뛰었어요. 그러면 이게 복리계산 되잖아요. 복리계산. 그러면 10억짜리가 15억 되고 15억짜리가 또 150% 뛰면 한 23억 되죠. 그러면 6, 7년 만에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보면 지금 23억, 24억 해요. 그런데 이 가격의 상승률의 흐름은 그냥 지금 계속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그렇게 간다. 그럼 이거를 매수자 입장에서든 공인중개사가 뭘 사주는 입장에서든 이거를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알고. 이 가격의 흐름을 알고. 그거는 상가 건물 매매 물건을 있잖아요. 한 1000개 정도 실거래가 신고 다 찍어서 봐보세요. 몇 년 전에 실거래가 신고 얼마 있는데 지금 얼마에 파는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통계치 이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 계신 분이 내가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매도자 입장이에요. 근데 입지가 좋아요. 입지가 좋아요. 근데 굳이 내가 지금 꼭 안 팔아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고 엘리베이터 없으면 엘리베이터 넣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외벽 깨끗하게 바꾸고 외벽에 조명 깨끗하게 이렇게 예쁜 조명 딱 싸가지고 건물을 살리고 좋은 임차인을 다시 유치시키고 그래서 월세를 상향시켜서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넣고 아니면 건물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 엘리베이터 만약에 새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 정말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좀 하면 건물이 그냥 좋아 보여요. 예. 엘리베이터 없는 거 엘리베이터 넣으면 완전 틀리게 되죠. 엘리베이터 넣는데 뭐 5천만 원, 7천만 원 해서 엘리베이터 넣었을 때 이 상가의 가치는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월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차분하게 팔아야 되겠죠. 근데 입지가 좀 안 좋다. 그냥 난 주거지역에 상가주택,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뭐 다른 큰 호재도 없다. 그러면 무조건 팔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지가 좋은 걸로 갈아타셔야 되죠. 입지가 좋은 걸로. 그래서 매도자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이거 팔고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그래야 되고 매수자한테는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돈 더 주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계약 안 하시면 무조건 매도 보류하든지 매매가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매수자가 딱 살려고 하잖아요. 매수자가 살려고 했을 때 계약이 되는 거하고 계약이 안 되는 거의 통계치를 보면 매수자가 살려고 했을 때 금액이 올라간다든지 매도자가 안 판다든지 해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만일에 2개, 3개가 계약이 되잖아요. 실제로 계약이 2개, 3개가 계약이 되면 그런 이유로 매도 보류나 금액이 올라가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7개, 8개예요. 그럼 매도 보류 안 하고 금액 안 올라가면 10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 보류하고 금액 올라가서 계약 못하는 게 한 8개 되니까 2개밖에 계약 못하는 거죠. 그럼 매수자를 그렇게 충분히 논리성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클로징 단계에서 내가 중개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클로징 단계에서 막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압력을 넣고 빨리 사라, 뭐 가격하면 넣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클로징 단계에서 매수자가 그거를 같이 논리성 있게 이해를 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계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건 그거는 클로징 단계에서 클로징 기법이 아니에요. 매수자 입장에서. 그다음 매도자는 이익을 보고 팔 거니까 더 좋은 거 충분히 사줄 수 있죠. 예, 그런 입장에서 움직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밑에 프린트물 다시 내용 보시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자금으로 입지 좋은 상가주택을 매수하여 월세 받으면서 매도 시 아파트보다 높은 매도 차익의 자본이득이 생길 수 있는 상가주택을 매수해서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상가주택 건물 가격 올라가는 점프되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만일에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도 안 되고 15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게 15억짜리가 30억, 50억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경우도 있죠. LCT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예외적으로. 그런데 상가주택이나 상가건물은 15억짜리 아파트 내가 깔고 앉아 있을 그 돈으로 LCT 40억짜리, 50억짜리 깔고 앉아 있을 돈으로 상가건물을 샀을 때 아파트 가격 5억, 10억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0억, 20억 올라가는 매도 차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재력이 좀 있는 분들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다. 그러면 우리 상가주택으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 라고 와이프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배우자를. 그럼 아파트 말고 주택에 그냥 사는 거 불편해 이러면 막 리모델링을 끝장나게 해가지고 좋게 해서 와이프의 그 공간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예. 엘리베이터 없으면 엘리베이터 넣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사시고 엘리베이터가 좀 오래됐으면 좀 좋은 걸로 바꾸고 리모델링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이거 명의 같이 해줄게. 공동명의. 아니 보면 어떤 집에 보면 있잖아요. 상담할 때 보면 남편 이름으로만 재산되어 있는 집들이 한 번씩 있어요. 예. 집이 주체 세채고 건물이 있는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돈 되는 건물을 살 때는 공동명의. 일단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양도소득세가 일단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반. 만약에 양도세를 5억 낼 돈이다 이러면은 그냥 부부 합쳐서 한 2억 5천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양도세가 5억 나갈 거다 이러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남편 1억 5천, 아니 1억 2,500, 와이프 1억 2,500. 합쳐봤자 2억 5천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세금도 줄어들죠. 그리고 배우자 공동명의로 또 하나 해주면 거기서 나중에 벌어진 돈이 생기면 거기서 벌어진 돈이니까 정리하는 데 관한 정려세도 나중에 벌어진 돈은 안 생기잖아요. 배우자한테 주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한테 주면 배우자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상가주택으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시세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고가 아파트 소유주가 10억 시세의 상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주택 월세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아무런 수익이 없는 고가 아파트,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거주 대신에 월세에 나오는 상가주택을 매수하여 상가주택에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자, 그래서 이 상가주택에 관한 기본 개념을 좀 가져가시고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소임들한테 클로징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자를 미리 대기시켜 놓고 브리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지금 같이 좀 봤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